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에 앞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그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금리란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이자율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이자, 그리고 그 이자율, 이게 이제 금리라는 겁니다. 이제 금리 지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우리 한국은행에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는 이런 경제 지표 해설이라든지 또는 경제 용어 700선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기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한국은행에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은행에는 좋은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알기 쉬운 경제 지표 해설이라는 이런 그 단행본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2019년도에 만든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의 그 사이트에서 봤지만 이 이후로 나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나온 경제 지표 해설이고요. 물론 중간에 제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경제지표 해설이라는 이 단행본은 제가 그 저희 도어에 자료로도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한번 중간에 보셔서 관심 있는 부분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 중에서 아주 일부만 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차례에 보면 파트 1 해서 실물 고용 및 기업 경영 지표, 이래서 보시면 국민소득 통계, 그러니까 GDP라든지 뭐 GNI라든지 이런 내용들, 1인당 뭐 GNI라든지 저축률 뭐 투자율이라든지 GDP 디플레이터라든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민 대차 대조표, 경기 판단 지표에 뭐 경기 순환이라든지 경제 심리 지수,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소비자 통합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게 뭔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임금 통계, 임금, 그다음 기업 경영 분석 지표에서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파트 2에 보시면 금융물가 및 재정지표라고 해서 자금순환표, 통화지표, 금리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통화지표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금리지표라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물가지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 지표에서 주가지수, 채권에 대한 내용들 등등 있습니다. 재정통계도 있고요. 대외거래지표에 국제수지표, 국제투자대조표, 그리고 환율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죠. 저희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리지표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의 개념에 대해서 보고, 금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 수단으로서 금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금융시장별로 금리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리의 정의가 이 한국은행 이 자료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우리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는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소비, 생산 등의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돈이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가게든 기업이든 대부분의 경제 주체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자금을 맡길 만한 곳을 찾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빌릴 곳을 찾는다는 거죠. 돈이 남으면 이 돈을 이용해서 맡겨야 되고 부족해지면 돈을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길 곳을 찾는 자금 공급자와 빌릴 곳을 찾는 자금 수요자 간의 의사가 연결되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금융시장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게 금융이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이자라고 했죠. 이자를 빌린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뭐냐면 돈을 빌리고 그래서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가 원금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그것을 이자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자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10,000원이다. 그래서 이 이자를 원금으로 10,000원을 원금 100으로 나누면 이자율 즉 1%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10,000원을 주고 100만 원을 빌리면 금리는 1%다라는 그런 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금리는 어떤 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콜 시장 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 금리도 있고요. 또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시장 채권 수익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금리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기간에 따라서 자금 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과 은행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아주 단기 자금을 빌리는 콜 자금, 그때는 이용되는 건 또 콜금리라는 겁니다. 콜금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콜금리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한 금리라고 하면 통상은 명목금리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10,000원을 이자로 받는 100만 원, 1대 1%. 이거는 이제 명목금리죠. 그래서 명목금리를 말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인데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하면 실질금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명목금리가 3%인데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1%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실질금리, 또 금리의 종류라는 겁니다. 금리 움직임은 소비, 투자, 물가는 물론 국가 간 자금 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근데 금리의 영향도 받는다. 가계의 소비는 금리의 영향도 받는다. 왜냐하면 대체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같은 금액의 돈을 맡기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겠죠. 그리고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을 빌린 가게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의 영향을 가정에서도 받는다. 그리고 금리는 기업 투자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금리는 한 나라의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 금리가 오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 전체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물가는 내리게 된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리게 된다라는 또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금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 자금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금리가 해외보다 높으면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빌려주거나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해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해외보다 낮으면요. 더 많은 이익을 찾아서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죠.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가계 소비에도 또 기업 투자 활동에도 그리고 한 나라의 물가에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자금 이동에도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리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활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책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라는 정책 금리를 발표하고 있죠. 1년에 8번 정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최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사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체제를 물가 안정 목표제로 전환하기 이전인 1998년까지 물가 안정, 경제 안정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통화량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1998년까지는 통화량으로 그 물가 안정을 물가를 이렇게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융제도 개편,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지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통화와 실물 변수 간 관계가 모호해지는 등 이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중심 지표를 통화량에서 금리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로 전하기,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물가 안정, 경제 안정 등을 달성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옛날에는 통화량을 썼다면 지금은 금리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리 중시 통화 정책으로 전환은 1990년대 추진된 금리 자유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리의 가격 등이 높아짐으로써 가능했다. 정책 금리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 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콜금리를 썼고요. 2008년 3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이용하고 있다. 금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을 차입하는 데 쓰는 콜금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이용하다가 우리 이제 2008년 3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정도 그 목표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발표를 이제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는 0.5%입니다. 0.5%가 이제 작년에 5월 달에 0.5가 된 뒤로 지금 계속해서 0.5로 동결 상태입니다. 굉장히 낮죠. 최저치입니다. 기준금리가 우리 정책금리로 쓰이고 난 이후로 최저 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5%라는 최저금리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 요수신 제도 등을 통해서 금리를 국민 경제 여건에 알맞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 팔아서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 가격이 올라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돼 있죠. 뭐냐면 한국은행은 시중에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말고도 시장에는 금리가 많죠. 이 금리를 조절한다는 건데 나라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국채라고 해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런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즉 시장에 채권을 가득 내놓으면 많아지니까 채권이 풍부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배추를 시장에서 필요한 배추는 100포기인데 200포기를 시장에 주면 배추 가격은 떨어지겠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 필요한 양이 있는데 많이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금리는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채권할 때 이거 설명 한번 드릴 거거든요.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느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채권의 금리는 원래는 채권에 발행이 될 때 금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정해져 있는 금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10%씩 이자를 주는 채권이 원래 10,000원이었는데 이 10%씩 이자를 주는 거는 변동이 없는데 채권 가격이 10,000원 하던 채권 가격이 9,000원이 되면 이 10%는 훨씬 더 금리가 9,000원 대비 이자를 계산하면 10%보다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권을 걷어들이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채권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이렇게 시장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를 변경하여 또 시장금리를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금리를 변경한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이자가 올라가면 본인들도 시장에 다시 풀 때 이자를 올려야겠죠. 그렇게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또는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금리를 한국은행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금융시장에는 단기 금융시장이 있고요. 또 중기, 장기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상품도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요. 중기, 장기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에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주로 중앙은행,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 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입니다. 아주 짧은 1년 이내에 자금이 남는다든지 또는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거래자가 장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보유량을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단기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금 거래자는 장래 지급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죠.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 금융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자금 보유자는 이와 같은 유휴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남는 기관과 돈이 부족한 기관들이 돈을 서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단기 금융시장에 금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단기 금융시장에는 금융기관 간 자금 가부적이 조정되는 초단기 금융시장인 콜시장, 제일 초단기, 보통은 30일 이내를 말하는데 콜시장과 또 금융기관 이외 거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장에서 결정되는 콜금리, 콜시장에서 결정되는 콜금리,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CD죠. CD 유통수익률 금리, 기업어음, CP 유통수익률 금리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 금리 지표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통 콜금리와 CD금리를 많이 쓰는데요. 이 중에서 콜금리와 CD 유통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 거래는 콜 자금 거래 시 중개사 개입 여부에 따라서 중개거래와 금융기관 간 직거래로 구분이 되는데 금융거래 콜금리는 무차별 거래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한국은행은 중개사로부터 콜머니 콜론의 거래 금액과 금리를 기간별로 통보받아 산출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산출한다는 거예요. 콜금리는. 콜금리는요,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사이트를 보면 콜금리가 매일매일 발표되는 금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아마 0.5%인가 그럴 건데 매일 발표된다는 거죠.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밑에 이런 것들을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다는 거죠. CD금리는요, 금융투자협회가 10개의 증권회사로부터 매일 2차례 발행물에 대한 거래 수익률 또는 호가 수익률을 통보받아서 매일 2회 공시한다라고 돼 있네요. CD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구나. 매일 2번. 이렇게 그냥 대략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콜금리라는 게 있고 CD금리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이나 금융투자협회들이 발표를 하는구나. 거의 매일 발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또 만들어내는 상품의 기준이 되거든요. 콜금리, CD금리는 다른 상품의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한번 밑에 표를 볼까요? 단기 금융시장 금리 추이를 잠깐 보면 콜금리가 2.59에서 2017년도에 1.26까지 떨어져 있네요. 지금 현재 제가 2021년 2월 25일자를 조회해 보니까 콜금리가 0.52더라고요. 0.52.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0.52 콜금리 현재. 그리고 CD금리는요. CD 유통수익률은 현재 0.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0.74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 CP금리도 1%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매번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정도. 그리고 이 금리는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흐름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기 금융시장 잠깐 볼게요. 우리 이제 단기 금융시장을 봤고요. 장기 금융시장도 있죠. 장기 금융시장은 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채권 발행 이율 및 유통 수익률을 가리킨대요. 1년 이상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
그래서 장기금리는 현재 단기금리,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기간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장기금리는 단기보다는 장기, 돈이 더 묶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1년만 저축하는 상품이 있고 10년간 저축하는 상품이 있다라면 1년 저축을 10번 하면 되는데 10년을 묶어 놓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절대 돈을 못 찾는다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이율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간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1년짜리 10번 하면 되지 왜 10년짜리를 돈을 묶어 놓느냐는 거죠. 왜냐? 기간 프리미엄을 그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보다는 장기가 그래서 더 금리는 높아요. 왜냐하면 미래 단기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기간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적이고 기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뉴스에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장기금리가 더 낮아진 그런 이상현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어떤 그 금융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장기금리는 현재 단기금리,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기간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서 결정된다라는 거. 장단기 금리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한번 볼게요. 장단기 금리차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돼요.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뭐 심각하다 이런 나오는데 볼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확장을 지속한 경제가 경기 침체기로 진입하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거나 양에서 음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 경기 침체기로 진입하기 전에 금리차가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음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확장기에 있는 경제에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경기 전환을 예상하기도 한다. 지금이 좀 그렇거든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음으로 역전될 때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침체기로 전환되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대요. 첫 번째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될 수 있대요. 우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편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화랑을 지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돈을 걷어들이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대요. 그래서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된대요.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금리의 그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단기금리의 상승폭이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금리를 올리니까요. 단기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올리니까 단기금리의 상승폭이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경제 참가자들에게 미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경기도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거나 장기금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 서너 번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논리를 여기서 또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요즘에 화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간접시장도 있거든요. 간접시장에는 또 여러 이제 그 시장 코픽스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드렸고 간접금융시장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간접금융시장에 있는 코픽스
코픽스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코픽스의 사전적 의미를 또 실어뒀거든요. 코픽스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픽스는 이 은행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개 은행이 시장에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뭐 이런 것들을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에서 산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픽스, 산출된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에 활용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수업한 내용들이 시험에 이렇게 뭐 나오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주 기본인 금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첫 시간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그 목적별 금융 상품부터 해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주차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